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10주차 2차 시험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물론 색등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각각의 구조를 쪼개고 나누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또한 슬리램프의 기본적인 간단한 그 측정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슬리램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콘택트 렌즈 피팅 평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슬리램프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기능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소프트 콘택트 렌즈 및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봐서 알겠지만 슬리램프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윗부분에 조명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 앞쪽에 관찰하는 관찰부 또는 망원경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 조명부와 망원경부를 지지하고 있어서 요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계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의 조명부와 또 망원경부, 또 기계부는 어떻게 세분화해서 나누어져 있는지도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광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 광학적인 원리도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색등 현미경이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별표는 한 10만 개 정도 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요. 퀼러 조명의 원리가 사용되는데요. 이 퀼러 조명의 원리를 외우지 마세요. 이 퀼러 조명의 원리라는 이 이름을 내가 묻거나 누가 묻지는 않아요. 근데 슬리램프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눈을 슬리램프의 저반 렌즈에 대고 관찰을 하게 되면 환자의 눈이 보여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략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고요. 그냥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빛의 이런 원리, 광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눈을 관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필라멘트 전구 F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에 전구가 들어가 있냐면요. 요 까만 통,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있죠. 얘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선이 되겠고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필라멘트 전구가 들어있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 필라멘트 형태의 전구가 들어있었지만 요즘에는 LED 전구를 사용하는 슬리램프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 우리 실습실에 있는 건 전부 다 이 필라멘트 전구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수명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그래서 한 5년 또는 조금 길면 10년 정도 지나면 이 전구가 나가요. 그럼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환자의 눈을 밝게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구를 좀 교체해 줘야 하는데 요즘 출시되는 슬리램프에는 LED 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명이 상당히 길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자, 여기서 빛을 비추는 광원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빛을 비춘다. 얘를 옆쪽으로 놓고 보면 광원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요. 여기 집광 렌즈라는 것이 있어서 얘가 빛을 모아서 여기 O라고 하는 대물 렌즈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물 렌즈는 사실 지금 여기에는 보여지진 않지만 여기 앞쪽에 보면 여기 부분, 눈을 대고 관찰하는 부분이 저반 렌즈부가 되겠고요. 여기 요 앞쪽에, 그러니까 환자는 여기다가 얼굴을 대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요 얼굴하고 약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긴 한데 이 저반 렌즈의 반대편 요 부분이 바로 대물 렌즈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반 렌즈는 눈을 관찰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명부에서 빛을 비춰지는 거고요. 그래서 비춰진 빛이 환자에게 비춰지고 환자에게 비춰진 빛이 반사돼서 눈의 구조물들이 다시 대물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저반 렌즈로 들어와서 환자의 눈을 관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얘를 수평적으로 쭉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되면 얘는 직광 렌즈에 의해서 빛이 모여지는데 얘가 어디로 모여지냐면 O라고 얘기하는 대물 렌즈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물 렌즈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있고요. 통이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개의 접안 렌즈가 있을 거고요. 빛이 비춰지면 여기 거울이 하나 이렇게 비스듬하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대물 렌즈로 빛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필라멘트 전구에서 비춰진 빛은 이 대물 렌즈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지만 MS라고 얘기하는 여기 슬릿이 있죠. 슬릿. 여기 슬릿을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레버가 있는데요. 얘를 조정하게 되면 이 슬릿의 높낮이가 조절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 옆쪽에 또 레버가 하나 있어요. 얘를 돌리게 되면 슬릿의 폭, 그러니까 빛이 이런 슬릿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그냥 동그랗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광원에서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둥근 형태로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MS라고 얘기하는 슬릿을 조정하면 여기 1번 슬릿의 높이를 조정하는 거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자, 2번 여기 슬릿의 폭을 조정해 주는 요 조작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 슬릿의 높낮이, 그러니까 빛을 비춰지는 높이가 조정되게 되고요. 따라서 위에 있는 1번 레버를 돌리게 되면요.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좁게 비춰지겠죠. 또 아래쪽에 2번에 해당되는 슬릿의 폭을 조정하는 레버를 조정하게 되면요. 동그랗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슬릿의 폭이 좁아지게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둥근 형태로 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 레버를 조정하게 되면 슬릿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광원에 눈에 비추어지는 그 광원의 폭도 좁아지게 되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슬릿을 이용해서 환자의 눈에 빛이 결상되게 되고요. 결국은 환자의 눈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슬릿 램프의 망원경보로 들어와서 접안 렌즈를 통해서 눈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을 퀼러 조명의 원리가 이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잡하죠. 그죠?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찌됐든 이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퀼러 조명의 원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광원은 대물 렌즈의 빛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비춰주게 되지만 이 슬릿을 조정해서 다양한 폭으로 광원을, 그러니까 빛을 환자의 눈에 비춰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광원을 비춤으로써 환자의 눈을 아주 밝게 검사자, 안경사는 관찰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접안 렌즈 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눈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부위에 대한 원리, 어떤 원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접안 렌즈 부, 요 까만색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얘를 이렇게 절단해서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아래 그림과 마찬가지로 볼록한 렌즈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접안 렌즈의 원리가 여기 한번 봐봐요. 안에 한 렌즈의 초점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다른 렌즈가 위치하는 두 개의 볼록 렌즈가 사용된다. 이 내용 자체를 아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접안 렌즈에 볼록 렌즈가 두 개가 들어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확대시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 접안 렌즈 자체도 확대해서 보여지는 망원경의 원리가 이용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일단 접안 렌즈만으로도 일단 1차적으로 눈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망원경의 원리가 요 조그만 접안 렌즈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망원경의 원리 중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케플러 망원경의 원리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갈릴레이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망원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케플러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만들기도 해요. 어찌됐든 두 개의 목적은 어떤 대상 물체를 크게 확대시켜서 보기 위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망원경 크게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럼 지금 여기 안에 볼록 렌즈가 두 개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케플러식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한다. 이 케플러식 망원경 원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시야가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케플러식 망원경의 단점이 있죠. 얘가 장점은 시야가 넓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그렇죠.
도립상을 맺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한 바퀴 뒤집혀서 보이게 된다. 따라서 망원경 같은 거를 이렇게 봐도 사람의 뭐 상하 좌우가 이렇게 반전돼서 뒤바뀌어서 보니까 어떤 구조물을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겠죠. 뭐 어찌됐든 여기서 도립이 되더라도 여기 중간에 요 몸통 안에 여기 프리즘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프리즘으로 광 경로를 바꿔서 다시 적립상의 형태로 만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 저반 렌즈부에는 케플러 망원경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두 개의 볼록 렌즈가 들어있고 요 초점거리만큼 요 사이는 떨어져 있고요. 렌즈의 초점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도립상을 만든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반 렌즈만으로도 일단 확대를 시켜서 눈을 볼 수 있게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케플러식 망원경이라거나 뭐 갈릴레이 망원경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얘기는 콘택트 렌즈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저반 렌즈부에서 중요한 건 케플러 망원경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서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정도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반 렌즈, 여기 저반 렌즈가 이렇게 있었죠. 저반 렌즈가 두 개 있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앞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배율 조정부가 있습니다. 배율 조정부가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배율을 또 높입니다. 그러니까 저반 렌즈만으로도 일단 배율을 높이는 망원경의 원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 저반 렌즈, 이쪽이 저반 렌즈면요. 저반 렌즈 앞쪽에 이렇게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배율 조정부가 있고요. 여기에도 망원경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저반 렌즈와 같이 케플러 망원경의 원리가 아니라 갈릴레이 망원경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갈릴레이 망원경은 요 보세요. 이렇게 볼록 렌즈 하나와 오목 렌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배율을 높여서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의 원리가 갈릴레이 망원경이 되겠고요. 갈릴레이 망원경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장점은 이 적립상, 그러니까 도립이 아니라 케플러식 같이 도립으로 이미지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적립으로 맺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대신 시야는 좀 상대적으로 좀 좁은 단점은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 밑에 걸 한번 보세요. 볼록 렌즈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오목 렌즈의 종류가 달라지죠. 이거 조금 확대시켜서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돌리는 여기에 이렇게 오목 렌즈가 내가 지금 그림 잘못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목 렌즈의 도수에 따라서 배율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저반 렌즈부의 마이너스 렌즈, 그 다음에 여기에 대물 렌즈부에 요 플러스 렌즈가 하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와 플러스 렌즈가 결합돼서 확대되어 보이는 이런 갈릴레이 망원경 원리를 이용해서 배율을 조정한다. 뭐 이 정도는 좀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끔 안경사 국가고시에서 뭐 요거 문제를 다루는 거는 정말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어찌됐든 슬리램프에 적용된 이런 망원경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반 렌즈부에는 케플러 망원경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엮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 배율 조정부에는 갈릴레이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플러스 렌즈 하나와 마이너스 렌즈 여러 개를 가지고 그 조합을 이용해서 배율을 8배에서 뭐 40배 또는 뭐 그 이상 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8배에서 한 40배 정도의 배율을 조정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반 렌즈에서 한번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대물 렌즈에서 5개 단계 5 스텝으로 더 추가적으로 배율을 높이는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저반 렌즈와 배율 조정부 사이에 요 몸통 안에는 포로 아베 프리즘이라는 프리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그러니까 이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저반 렌즈에서 적용되는 케플러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도립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이 프리즘의 광 경로를 바꿔서 어떻게 돼요? 적립의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빛의 광경로를 아주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반사시키고 또 반사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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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또 광경로를 또 길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광경로가 길고 짧고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배율을 조정하더라도 이런 프리즘에 의해서 광경로를 길게, 그러니까 꺾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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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줘서 결국은 이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길게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프리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접안 렌즈가 여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이렇게 길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요 배율을 조정하는 배율 조정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경로가 이렇게 길어야만 요 40배, 25배, 16배 이런 배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몸통이 되게 길겠죠. 아까 1차 시에서 그 역사에서 보면 과거의 그 슬램프들은 이렇게 경통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겠죠. 멀리서 바라봤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접안 렌즈부터 대물 렌즈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죠. 그래야 적절한 배율, 그러니까 확대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포로 아베 프리즘을 이용해서 광경로를 여기서 길게 만들어 줌으로써 결국은 이 좁은 경통 안에서 충분한 확대 배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접안 렌즈에서 발생하는 케플러 망원경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도립상을 정립의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 두 번째, 광경로를 길게 만들어서 요 몸통, 그러니까 망원경 부의 길이를 줄여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포로 아베 프리즘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포로 아베 프리즘에 의해서 두 눈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그러니까 원래는 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입체적으로 볼 수 없어서 3D램프는 두 눈으로 입체적으로 눈을 관찰하기 위해서 두 눈으로 양안으로 관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펴보게 되면 결국 요 앞에서 나가는 광경로 또 이쪽에서 환자의 눈에서 요 대물 렌즈를 통해서 접안 렌즈로 들어오는 광경로는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눈으로 이 포로 아베 프리즘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자, 두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얘가 이쪽 눈으로 바라본 시선, 이쪽 눈으로 바라본 시선이 하나로 합쳐져서 결국은 이쪽에 환자의 눈으로 광경로가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때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 왼쪽 눈으로 보는 요 광경로를 또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바라보는, 이건 관찰자의 안경사 입장에서 광경로를 단일의 광경로로 합쳐주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것이 포로 아베 프리즘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도립을 정립으로 바꾸는지 두 눈으로 바라보는 광경로를 하나로 합치는지 또는 광경로, 긴 광경로를 짧게 만들어서 결국은 전체적인 요 몸통, 그러니까 망원경부의 길이를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은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경로를 늘려주어서 이 망원경부의 길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적용한 것이 바로 포로 아베 프리즘이 있기 때문에 망원경부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요점 정리하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울까요? 내가 너무 좀 장황하게 설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해는 되겠죠, 그죠? 결국은 포로 아베 프리즘에 의해서 두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광경로를 통해서 보는 눈을 두 눈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도 만들어주지만 어찌됐든 가장 핵심 기능은 망원경부의 길이를 극단적으로 줄여줄 수 있겠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 중간에 요걸 한번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슬릿 램프는 있잖아요. 전안부만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40배로 확대하든 8배로 확대하든 16배로 확대하든 25배로 확대하든 기본적으로 전안부의 상태만을 관찰할 수 있게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과에서 이 슬릿 램프를 가지고 눈을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부가적인 렌즈를 하나 그 슬릿 램프와 환자의 눈 사이에 이렇게 들고, 이게 이름이 그 상품명이 볼크라는 회사에서 나왔다 해서 볼크 렌즈거든요.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VOLK인가요? 나도 갑자기 스페링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볼크렌즈라는 걸 이렇게 들고 봐야지만 눈 안쪽, 그러니까 망막이라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걸 안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저, 즉 펀더스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슬릿램프는 어떻다? 슬릿램프는 그렇죠. 전완부만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전완부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내 눈을 봤을 때 그냥 보이는 부분, 뭐 이런데, 뭐 눈꺼풀이라거나, 각막이라거나, 아니면 홍채라거나, 이런데 보여지잖아요. 또는 뭐 결막이라거나, 이런데, 이런 눈의 바깥쪽에 전완부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끔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고, 그런데 이 슬램프를 가지고 전완부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눈 안쪽의 망막의 상태도 관찰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특수한 렌즈를 하나 검사자와 슬램프 사이에 위치시켜서 봐야 한다. 왜 그러냐면 얘 슬리램프는 모두 다 포커스가 이렇게 전완부에 딱 맞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완부에서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리면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눈 아래 길이는 보통 몇 밀리미터 정도 되죠? 24mm. 그러니까 2.4cm니까요. 요 손가락 한 두 마디보다 두 마디 정도? 두 마디 정도이거나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눈의 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빛을 꺾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각막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슬램프가 만들어져 있으니 아무리 얘를 가지고 관찰을 하려고 해도 이 뒤에 눈 뒤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앞에다가 아주 강한 그 볼록 렌즈를 이렇게 덧대 가지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어찌됐든 슬램프는 여기 눈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여기다가 렌즈를 하나 덧대서 요렇게 망막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찰하게 되어 있다. 마우스 커서가 어디 갔지? 잠깐만. 잠깐 지금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좀 멈췄는데 어찌됐든 잠깐 인터넷으로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아이고 여기 아닌데 계속 여기 슬릿램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좀 확대해 볼게요. 지금 내가 구글에서 검색한 건데요. 여기 보면 볼크렌즈라고 볼크라고 이름이 써 있고요. 여기 보면 90 다이옵터라고 써 있죠. 아주 높은 도수입니다. 여기 또 가운데 보면 78 다이옵터의 볼크렌즈도 있고요. 또 90 다이옵터의 또 볼크렌즈 이렇게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또 도수가 다양한 걸로 여러 개 볼크렌즈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20다이옵터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슬리램프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슬리램프에서 사용하는 건 보통 90다이옵터에서 이런 78다이옵터 정도 되는 구전력을 가진 볼크렌즈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슬리램프의 초점은 전완부 위치 정도까지만 볼 수 있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플러스 도수의 이런 특수한 렌즈를 그러니까 슬릿램프와 환자의 눈 사이에 위치시켜서 망막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90다이옵터의 볼크렌즈와 78다이옵터의 볼크렌즈는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망막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좁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기하광학이나 안경광학에서 다 배웠잖아요. 안경 렌즈도 플러스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시야가 좀 좁아져요. 도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따라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그 망막, 안저를 관찰하고 싶으면 좀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볼크렌즈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일반적으로 슬리램프를 사용해서 특수한 렌즈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전완부만이 관찰이 가능하고 볼크렌즈라는 특수한 렌즈를 이 슬리램프와 환자의 눈 사이에 위치시켜야 눈 안쪽에 망막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 안저는 망막을 포함해서 눈 안쪽에 다양한 혈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안저라고 얘기하고요. 이 영어도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FUNDUS 이거 펀더스라고 읽고요. 안저라고 우리말로 얘기해요. 이 안저에는 망막을 포함해서 망막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뭐 혈관들, 구조물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그냥
안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하나 용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또 25분이 지났네요. 자, 이번에는 등 초점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요거는 지금 아래쪽에 조명이 있긴 하지만, 아래쪽에 있든 위쪽에 있든, 이 조명부와 또 관찰하는 망원경부가 동일한 축상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부를 이렇게 위치시키고 망원경부를 어떠한 위치로 돌리고 위치시켜도 결국은 망원경부가 위치하는 초점의 위치와 조명부가 위치하는 초점의 위치가 동일한 위치로 딱 포커스가 맞아져 있다. 이걸 등초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망원경부와 조명부가 하나의 위치로 이렇게 일치되도록 구조상으로 위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세극등 현미경의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세분화된 각각의 이름들, 명칭들을 위주로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별표가 30만 개입니다. 이거 이름 내가 다 물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습평가할 때 다 물어볼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떤 하여튼 문제를 접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슬램프의 디자인은 내가 앞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기계 시스템, 그러니까 전동 테이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램프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슬램프를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기계 시스템, 기계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조명 시스템이 있죠. 아까도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라멘트 전구 또는 LED 전구를 이용해서 눈에 빛을 비추거나 또는 이런 빛의 색깔이라거나 종류 또 뭐라고 했죠? 아까 그런 빛의 뭐 폭과 높이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사실 이 슬릿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슬릿 램프라는 용어에서 이 슬릿은 아주 좁은 공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릿 램프를 이용해서 눈을 관찰할 때는 빛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추어서 관찰하기도 하지만 이 빛을 아주 좁혀서 슬릿의 형태로 얇은 빛을 비추어서 각막의 아주 단면을 관찰하고 이렇게 어떤 구조물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라고 해서 슬릿 램프라고 명칭이 붙었어요. 어찌됐든 이 조명부에는 단순히 빛만 비추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색깔을 바꾸는 필터부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조명의 폭, 높이를 조정하는 이런 부위도 다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미경 관찰 시스템은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 중간에 포로 아베 프리즘이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눈을 대고 관찰하는 그 부분이 바로 현미경 관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부속 장치로는 자, 요 밑에 살펴보세요. 얘는 뭐냐면 슬릿 램프로 단순히 그냥 눈을 관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좀 말 또 빨라지죠. 지금 한 28분 지나가고 있어서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나도 이번에 2차 시도 한 2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말이 조금 빨라져서 미안하지만 남은 부분 길지 않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배속을 조정하든 내가 말이 빠르면 좀 느리게 플레이하든 뭐 해서 하여튼 들어봐 주세요. 내가 최대한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게는 하려고 노력할게요. 어찌됐든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기계부와 조명부와 현미경, 관찰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외에 액세서리 부속 장비들이 있다. 첫 번째, 골드만 압형 안압계가 있습니다. 얘는 눈의 안압을 측정합니다. 안압은 얘가 눈 안자와 압력할 때 요 압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눈 안쪽에 형성되는 압력. 그래서 안압이 있기 때문에 눈이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압이 몇인지를 확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압, 영어로 인트라오큘라 플레저, IOP를 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과에 취업하게 되면 안압이라는 말보다 IOP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어찌됐든 정상치는 10에서 21 밀리미터 HG, 10에서 21 밀리미터 HG가 안압의 평균치입니다. 얘보다 낮으면 저안압, 높으면 고안압, 높은 경우에는 녹내장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 안압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슬릿 램프에다가 골드만 압형 안압계라는 걸 부착해서 안압을 측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우각경 렌즈를 이용하게 됩니다. 얘는요, 렌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 렌즈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환자의 각막에다 밀착시켜서 슬리램프를 통해서 여기를 관찰하게 되면 빛이 반사돼서 여기 어디인가요? 이렇게 수정체가 있으면요. 여기 홍채와 각막 사이의 이 각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방각 또는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유, 우각이라 그랬어요. 우는 소, 우매하는 소, 소우자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소의 이 뿔 같이 생겨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각막, 홍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선모체가 있고요. 선모체 띠가 있고요. 이렇게 수정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소뿔같이 뾰족하게 생겼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각이라 그랬고요. 한자로. 요즘에는 요 앞에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앞쪽에 있는 방이다. 그래서 앞방, 방수가 차 있는 앞쪽 방이다. 그래서 앞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각을 앞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방각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상관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요 앞방각이 되게 좁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방각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을 옆쪽으로 봐야 되는데 슬리램프가 앞에 있는데 이 눈의 구석을 어떻게 보겠어요? 앞방을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눈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우각경 렌즈라는 것을 대고 슬리램프로 여기서 관찰합니다. 근데 여기 거울이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슬리램프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서 보게 되면 얘가 반사돼서 이쪽 부분, 요 우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방각의 크기를 평가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각경 렌즈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안저관찰 렌즈는 아까 얘기했죠? 뭐 얘기했습니까? 볼크 렌즈. 볼크 렌즈. 보통 플러스 90 다이옵터 또는 플러스 78 다이옵터의 높은 플러스 렌즈를 슬리램프와 환자의 눈 앞에, 특히 환자의 눈 앞에 정적난 거리 정도 이렇게 띄어서 놓고 이렇게 관찰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러한 안저관찰 렌즈를 이용해서 안저를 관찰하기도 하고요. 이 안저관찰 렌즈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완부 외에는 슬리램프로 관찰이 불가능하다. 자, 네 번째. 마이크로미터 접안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아이피스. 얘는 뭐냐면 이 접안 렌즈에다가 부착하는 하나의 렌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스케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줄자 같은 게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렌즈를 하나 이렇게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슬리램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각막의 크기 또는 어떤 병변의 크기를 측정하고 싶은데 그 크기를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접안 렌즈에다 이런 이런 자가 인쇄되어 있는 투명한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로 렌즈를 부착해서 어떤 병변의 크기라거나 어떤 각막의 크기라거나 이런 걸 측정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미지 저장 장치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걔는 이렇게 접안 렌즈가 있고요. 요 중간에다 어떤 센서 같은 거를 부착해서요. 요를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전기선하고 연결되면 뭐랑 이렇게 연결될까요? 컴퓨터랑 연결해서 아까 내가 그 지난 시간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관찰한 것을 사진으로 캡처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명이 관찰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저장 장치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전송 장치. 얘는 뭐냐면 슬리램프에다가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또 부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폐쇄각 녹내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까지 설명해주면 너무 시간이 긴데 어찌됐든 여기 이 우각, 앞방각이 좀 상대적으로 좁아서 방수 배출이 잘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트라베큘라 메쉬웍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어렵죠? 방수가 빠져나가는 트라베큘라 메쉬웍 잔기둥 그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찌됐든 이 레이저로 슬리램프에 레이저를 장착해서 여기다 레이저를 막 쏩니다. 레이저를 막 쏴요. 레이저를 쏴서 여기 잔기둥 그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초밀하게 되어 있으면
여기 레이저로 뻥뻥뻥뻥뻥뻥 쏴서 얘를 구멍을 뻥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방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쑥쑥 빠져서 나가겠죠? 그래서 방수가 빠르게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안압을 낮춰준다거나 또는 백내장이 발생해서 백내장이 있어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 안에 때가 낀 수정체를 제거해내고 그 안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데요.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도 이 수정체 자체를 통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수정체 낭은 그대로 두고 이 낭 안에다 인공 수정체를 넣거든요. 이런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그냥 들어봐요. 그런데 이 수정체 낭 요 끝부분 적도 부분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줄기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체의 상피세포를 피질의 앞쪽에 상피세포를 형성하는 그런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그런 상피세포들이 조금 남아있으면 걔네들이 계속 분할을 해서요. 어찌됐든 좀 약간 쉽게 얘기하면 수정체 낭 앞쪽에 지저분한 세포 이런 막들이 막 형성됩니다. 그럼 백내장 수술하고도 시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낭 혼탁이 발생했다 또는 후발 백내장이 발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정체 낭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레이저로 그 낭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시력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죠. 어찌됐든 눈에 필요한 다양한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는 레이저 장치가 부착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계 시스템은 뭐 살펴볼 게 별로 없어요. 전동 테이블, 알잖아요. 조이스틱, 그 다음에 환자 이렇게 턱 올려놓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바로 기계 시스템이라고 한다. 나중에 혹시나 뭐 나는 잘 물어보진 않는데 어떤 뭐 객관식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기계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결국은 전체적인 슬릿 램프의 높낮이를 조정한다거나 환자가 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턱 받침대라거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뭐래요? 슬릿 램프의 망원경부와 조명부의 위치를 환자의 눈에 포커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막 돌리기도 하고요. 이건 캐러토미터에도 있잖아요. 슬릿 램프에도 똑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계 시스템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계 시스템부의 명칭이 있을 텐데요. 요 보면 별표가 지금 이렇게 30만 개 쳐 있는데요. 이 명칭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릿 램프와 관련된 실습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면서 물어봐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주시 타겟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자가 피검사자,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왼쪽 눈을 관찰하고 있으면 이 오른쪽 눈이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움직이지 말고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어디 제대로 볼 데가 없으면 눈을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짝반짝하는 빨간 불이 나옵니다. 얘를 이렇게 오른쪽 눈에다가 위치시켜서 자, 요 앞에 있는 요 주시 타겟, 요 앞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빨간 불빛 보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눈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죠. 또 눈을 움직여서 측면을 봐야 한다면 얘 주시 타겟을 옆쪽으로 이동시켜서 자, 이쪽 옆쪽 보세요. 이렇게 위치시키는 주시 타겟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실제 슬릿 램프를 가지고. 자, 두 번째, 턱 받침대 조정 손잡이가 있죠. 얘는 캐러토미터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옆쪽에, 보통 오른쪽에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턱 높이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환자의 눈높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맞출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턱 받침대 조정 손잡이가 되겠고요. 자, 이 조이스틱은 쉬우니까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슬릿 램프 위치를 위, 아래, 앞, 뒤, 뭐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여줄 때 사용하는 게 조이스틱이 되겠고요. 여기 앞쪽에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뭐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이니까. 또 테이블 조정 스위치가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테이블이 윙 하고 올라가고 윙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테이블 높이 조정 스위치는 여기 지금 요 부위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밑에 테이블의 맨 아래 발판의 형태로 발로 밟아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얘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마 받침 밴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눈구석 높이 조정 눈금이 있죠. 요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까만 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턱 받침대 조정 손잡이를 이용해서 환자의 눈이 어디에 위치하도록? 요 눈구석이 여기 위치. 눈구석 높이 조정 눈금, 눈구석 높이 조정 눈금에 위치하도록 한다. 얘 중요하고 얘가 당연히 중요하고 얘 주시 타겟 중요하겠죠. 반드시 명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턱받침대가 있고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니까.
그다음에 환자가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좀 가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잡고 딱 고정할 수 있도록 환자 손잡이도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 받침대 잠금 장치에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 있어요. 얘는 이렇게 생긴 뭐 슬릿램프라거나 케라토미터라거나 또 그 ARK라거나 이런 데 다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슬릿램프 이쪽으로 좀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받침대 잠금 장치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릿램프를 나한테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시스평가 빵점입니다. 왜냐면 얘 받침대 잠금 장치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 슬릿램프가 탁 하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환자의 눈을 관찰할 땐 당연히 받침대 잠금 장치를 풀어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가면서 눈을 관찰해야 하겠지만 이 슬릿램프 자체를 이동할 때는 이 받침대 잠금 장치를 잠궈 놓은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야 슬릿램프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동 굴절력계라거나 테라토미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습평가할 때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하얀색 판 있죠? 여기 보여지는 거 얘가 마찰 감소판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주 매끈매끈한 플라스틱 판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없으면 이 바닥에 마찰력이 있으니까 슬램프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조이스틱을 움직여도. 그래서 마찰 감소판을 부드럽고 아주 매끄러운 판이 있기 때문에 슬램프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인다. 따라서 기계 시스템의 명칭 중에서는 턱받침대 조정 손잡이, 눈구성 높이 조정 눈금, 그 다음에 요거 받침대 잠금 장치, 이게 중요하겠고요. 나머지는 뭐 몰라도 상관없고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조명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광원 중요하겠죠. 빛이 비춰지는 필라멘트 전구라거나 LED 전구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집광 렌즈 시스템, 집광 렌즈가 있고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슬릿 램프니까 슬릿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슬릿의 폭을 조정해서 비춰지는 빛의 폭 또는 높이를 조정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광원과 슬릿, 얘가 중요하겠고요. 또 세 번째,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필터를 통해서 광원의 색깔을 바꿔준다. 단순히 그냥 흰색 빛만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빛도 비출 수 있고 녹색 빛도 비출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빛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영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 거울 및 프리즘, 뭐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광원, 그 다음에 슬릿, 필터가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조명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광원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 조정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필터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슬릿 높이 눈금자. 여기 보면 얘가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거든요. 여기 광원부의 조금 밑에 있는 얘를 회전시키면 슬릿의 높낮이가 조정되는데요. 이때 슬릿의 높이가 몇 밀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슬릿 높이 눈금자, 눈금이 있어요. 1mm, 2mm, 3mm, 4mm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세트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면 거울, 이렇게 거울이 비스듬한 거울이 하나 있어서 광원이 빛을 비추게 되면 환자의 눈 쪽으로 이렇게 반사시켜서 꺾어줄 수 있는 경면 거울도 조명 시스템의 일부다. 그 다음에 광원 기울임 걸쇠,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뭐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슬립폭 조정 손잡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얘보다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 다시 할게요. 자,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 무조건 100% 중요. 슬릿 폭 조정 손잡이 이것도 100% 중요. 얘는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레버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둥그렇게 비춰지던 빛이 이렇게 슬릿의 폭이 좁아지고요. 또 위쪽에 있는 얘 레버를 회전시키게 되면 슬릿의 높이가 조정된다. 얘는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명칭 내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관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찰 시스템. 자, 기본적으로 관찰자가 확대된 입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현미경의 복합체이다. 이건 앞에서 다 설명한 거니까. 결국은 저반 렌즈가 있을 거고요. 대물 렌즈가 있을 거고요. 그 앞에 포로 아베 프리즘, 이런 프리즘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그 배율 조정부가 있다 그랬죠. 얘는 갈릴레이 망원경의 원리에 의해서 볼록 렌즈 하나와 여러 개의 마이너스 렌즈의 조합을 통해서 배율을 조정한다. 이런 것들이 관찰 시스템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반 렌즈 중요합니다. 여기는 볼록 렌즈가 2개 들어가 있다 그랬죠?
얘는 케플러식 망원경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포로 아베 프리즘이 들어가 있어서 광경로를 길게 만들어 준다. 그 얘기 했고요. 여기 앞쪽에 대물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율 조정 손잡이, 얘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배율 조정 손잡이는 갈릴레이 망원경의 원리에 의해서 앞쪽에 대물 렌즈, 볼록 렌즈와 여기 여러 개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리네. 마이너스 렌즈를 조합시켜서 결국은 배율을 8배에서 뭐 8배에서 뭐 40배까지 이렇게 조정한다. 얘를 관찰 시스템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반 렌즈 별표 30만 개, 그 다음에 배율 조정 손잡이 별표 30만 개, 그리고 여기 프리즘 통, 얘도 여긴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얘 여기 눈금이 있죠. 얘 저반 렌즈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망원경 형태로 생겨 있는 건 렌즈 미터가 됐던 케라토미터가 됐던 슬릿 램프가 됐던 이 측정자의 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 뭐 장비라 할까요? 어쨌든 저반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돌렸다가 또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면서 제일 선명할 때 멈추는 그런 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시도 조정부가 여기 저반 렌즈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 외에 부속 장비들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말로 설명했었는데, 자, 첫 번째 골드만 미안해, 이게 앞자가 이런 앞자가 아니야. 누를 앞자야. 앞평 안압계가 부착될 수 있고요. 또 마이크로미터 아이피스, 여기 보면 그림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눈금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아이피스에다가 요 마이크로미터 아이피스라는 것을 부착해서 결국은 이 눈금자를 부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변의 뭐 크기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런 망원경 하나를 저반 렌즈부에 부착해서 여기서 관찰자가 관찰하는데요. 옆에 사람도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어떤 상태를 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교수가 앞에서 이 망원경물을 보면서 설명을 할 때 학생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의 코 옵저베이션 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공동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또 부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니어스코픽 렌즈에 뭐라 그랬어요? 우각경 렌즈. 그래서 앞방각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도 부착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디지털 컴퓨터와 연결해서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관찰된 내용을 저장한다거나 기록한다거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또 그 안저 관찰 렌즈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78 다이옵터 또는 플러스 90 다이옵터의 이 렌즈를 환자의 눈앞에 위치시켜서 망막 안저를 관찰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레이저를 쏠 수 있는 이 레이저 장치도 부착해서 눈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레이저 장비도 부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색극등 현미경의 구조와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정말 빠르게 진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거의 50분 가까이 돼가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요 유튜브에 올려놓는 이 동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해서 색극등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다음 11주차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극등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다기보단 슬릿 램프를 조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 실제 슬릿 램프를 다뤄보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실제 슬릿 램프를 만져보고 각각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0주차 콘택트 렌즈 심화,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10주차 2차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